네, 즐거운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추석 당일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슈 탱크 시간인데요. 정치권의 모든 이슈는 늘 명절을 관통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지났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여행을 가거나 혹은 SNS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예전만큼 명절 밥상 민심이라는 것이 실체하는지 그것에 대한 논란들도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비롯해서 추석 명절에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추석뿐만 아니라 설도 마찬가지고요. 명절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비롯해서 정치권의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정치인들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도란도란 연휴니까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오현주 이후정경연구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관교수,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니까요. 연휴에도 뵈니까 너무 이제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세 분은 계획이 우리 세 분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추석을 맞아서 네. 부모님 찾아뵙고 얼굴 뵙고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라서 예. 네네, 먼 길을 대구에서 또 가셔야 되는군요. 친지들과 만나서 추석 경상도 민심을 네.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기남 교수님은. 저는 오래됐습니다만 네. 이제 부모님이 상경을 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역귀성이라고 역귀성이라고 하는? 하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민우 기자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 고향이 경북이에요. 그래서 경북을 갈 거고 또 처가는 네. 충청도라서 예. 경북과 충청도를 가로지르는 네. 민심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계획이 있듯이 저도 이제 이런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늘 가족에게 또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 지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거나 할 텐데, 사실 정치인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명절을 주로 보내잖아요. 예전에 주로 정치권에서는 명절을 대하는 어떤 계획이랄까요, 정 교수님? 그렇게 보통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있죠. 네. 어쨌든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추석 명절을 또 어떻게 보낼지 정치인들의 중요한 그 숙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정치 지도자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언론사 예를 들면 그 고위 간부들 만나서 네. 직접 이렇게 추석 때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네네네. 물론 본인이 직접 보내는 건 아닙니다. 예. 보좌진들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지역구 관리의 뭐랄까 좀 오랜 경험을 가진 그 5선, 6선 이런 의원님들을 보시면요, 예. 오히려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하루 종일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전화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시는군요. 한 주로. 2,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핵심 지인들을 대상으로 예. 연휴가 한 4박 5일이다, 3박 4일이다 이렇게 되면 예. 그냥 밥만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를 돌립니다. 근데 2,000명, 몇천 명 전화 돌리려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예. 또 그러면 또 맥도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평상시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예.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 예. 또 친한 친구분들, 네. 또 지역구의 지인들,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거의 매년 예. 추석 명절만 되면 예. 모든 그 휴가를 반납하고 예. 오로지 네. 그 전화에만. 전화로만 네. 추석을 또 보내는 예.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는 보좌관들에게 시킬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반감합니다. 그렇죠. 효과는 그렇죠. 반감합니다. 그렇죠, 이제. 직접 전화. 아니 어떻게 직접 전화까지 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예. 보통의 인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예, 몇천 명을 전화 돌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인데 직접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우리 오현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 정치인들은 이제 전화 돌리고 선물 보내고 이런 네네네. 거에 중심이 되는데 네. 이 각 정당에서는 주요하게 사실 다 알다시피 예. 명절을 전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이제 민심을 청취한다라는 약간의 어떤 표준화된 예. 이 행보를 걷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서울역이나 이제 주요한 역들에 가서 세월날에는 한복을 입고 추석 때는 예. 또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가서 인사를 국민들께 네.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주요하게 하는데요. 네. 그게 또 이
그 민심이 좋을 때랑 아닐 때랑 약간은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아주 이렇게 좀 별일이 없을 때는 네. 한복도 차려입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민심이 좀 안 좋을 때는 조용히 악수를 한다던가 예, 이렇게 예.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재밌는 것은 예. 귀성객 인사를 할 때요. 네. 그 잘 아시죠? 민주당은 용산역,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딱 구분돼 국민의힘은 있습니다. 서울역. 서울. 네, 아, 원래 딱 정해져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 오랜 기간 약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딱 한 번인가 엇갈렸나요? 엇갈려가지고 한나라당 측에서 먼저 용산역 오른 바람에 민주당에서 이걸 우리 용산역을 뺏겼다 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역으로 와서 인사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비하인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민호 기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네. 정치권이 명절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명절에 나가서 막 인사하고 이런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추석 밥상 민심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더 모이기 힘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꼭 비단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네, 이번 명절이 조금 주의 포인트인 게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아마 그동안 못 나갔던 아까 말씀하신 뭐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서 일일이 한복 입고 뭐 인사를 드리거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한 예. 3년간 보지 못한 풍경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원래 그 얘기하기로 모아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떠올리는 명절에 혹은 추석에 최대 정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포털에 검색만 해보셔도 대형 이슈들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기남 교수님이나 오현주 소장님이나 최민우 기자가 직접 꼽아온 최대의 이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우리 정치 역사에 딱 남아있는 큰 이슈였다.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우 소장님? 기억하시는 거? 저는 이제 대구로 가고 네. 집안이 이제 큰 집들이 구미, 뭐 거제, 창원 이런 주요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경상도의 블루 칼라들이 모두 모인 집안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경상도 민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네. 탄핵 이후에 내려갔을 때 추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탄핵 이후에 네네. 탄핵 이후에 갔을 때 추석 민심이라는 게 뭐가 달랐냐면요. 아버지 세대와 이 자녀 세대의 정치적인 의견이 확 엇갈리는 그 전까지는 대동단결이었어요. 네네네. 뭐 조금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주로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런 이야기들만 아버지들이 한참 나누시는 네. 그런 풍경이었다면 탄핵 이후에 내려갔을 때는 자녀 세대들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적 색깔을 띠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대구의 어떤 정치적인 경상도의 정당 지지도가 이 야당이 확 치솟거나 이렇게 되면서 네네. 굉장히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들의 얘기를 자녀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네. 할 말은 하는 약간 네. 그런 풍경이 묘사되어서 네. 그 다음해부터는 사실 거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쵸. 싸움이 일어나는 약간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네. 그랬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이제 전통적인 그 뭐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가족들끼리 모여도 정치 얘기하면 100% 싸운다, 100% 싸운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탄핵 시기를 언급해 주셨고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저도 사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명절하면 네.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96년도부터 제도 정치권에 몸을 담았었는데요. 네. 이제 명절 되면 대부 지방에 그 당시에는 이제 광주가 제가 고향이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친인척들이 다 모입니다. 네. 뭐 큰 집에 형님, 뭐 예. 작은 집에 뭐 당수거른 다 예. 모여듭니다. 예. 근데 항상 이슈 메이커가 접니다. 서울 서울 민심은 어떻다냐? 메신저. 메신저. 우리 예. 메신저를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뭐, 예. 야, 대개 이제 추석 민심이라고 해서 추석 밥상에 무슨 아젠다를 올릴 거냐가 관심을 끌은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 대선 전 추석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년 추석은 돌아오지만 네, 네. 그 해보다는 대선 전 추석.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은 3월 달에 치러지지만 과거에는 12월 달에 치러지다 보니까 추석이 보통 8, 9월 뭐 이쯤에 되게 추석 언제 되잖아요. 그러면 온통 이제 대선이 화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것이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추석 때만 내려가면 네.
정치 얘기, 예. 중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예. 어떻게 이렇게 호남 정치는 이렇게 엉망이다냐, 뭐 이렇다면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추석날 가면 무슨 얘기를 친인척들한테 해야 될지 예. 늘 이렇게 뭐랄까 좀 이슈를 정리해서 예. 내려간다든가 이런 부담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이 그 추석 밥상이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모여서 네. 하나의 그 뭐랄까 의견들을 모아내고 또 그 시기에 가장 어떤 그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물론 그러다가 되게 뭐 다툼도 있고 합니다만 그게 대충 해서 또 집단 지성이라 그럴까요? 뭐가 좀 의견이 모아져요. 네.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는 제 기억으로는 아예 음. 방금 앵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대화는 금지 아. 되면서 이게 아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뭐 정치적으로 보면 네. 보수와 진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이게 너무 좀 이게 그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네. 이게 자칫 이게 밥상에 올렸다가는 음. 뭐 오히려 이 화목 자체가 깨지는 예.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배려가 아마 요즘에는 추석 밥상에 정치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불문율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가 이제 추석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올해 있었던 3월 대선 전에 이제 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저도 고향에 내려가 보면 저도 뭐 그 우리 정 교수님 같은 그런 아주 뭐 정치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메신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언론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 아유 뭐 그 나는 야 그 사람 고향이 어디신지 저는 대전입니다. 대전. 네, 네네네네. 대전인데 이제 대구, 광주, 대전 예, 아, 그래서 전국 민심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래서 뭐 저 금산에 보통 가는데 가면 아유 나는 그 사람은 별로더라. 그렇죠. 그 보면 참 그 의욕이나 이런 게 많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또 제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넘기곤 합니다. 우리 최민우 기자는 저는 말씀하신 지난 설에는 네. 대선이 있었고 네, 또 그전에는 뭐 총선도 있었고 여러 네.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에게 조금 초점이 맞춰진 2019년 추석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때 어떤 게 이슈였냐면 그 조국 야 맞아요, 이거 맞아요. 좀 크다. 컸던 이슈인데 네. 그 추석이기 한 달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바로 한 달 뒤였기 때문에 조국 전 그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맞냐 안 맞냐 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네. 당시에 또 개인적인 뭐 문제뿐만 아니라 또 딸에 대한 의혹까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예. 그 2019년 추석이 좀 기억납니다. 그 연달아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밥상 민심에 계속적으로 3연패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3연패라고 하시면 세 번 졌다.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다 졌는데 아. 그 왜냐하면 2019년에는 조국 사태 문제로 좀 그 이슈가 화두가 되었고 그다음에 예. 2020년에는 예. 서울시장이 누가 될까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아. 이 더불어민주당의 기책사유 이런 논의가 좀 많이 되었고 2021년에는 사실 화천대유 논의가 추석의 핵심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 3연패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달라졌다. 네. 지금의 추석 밥상에는 아마도 사실 이준석과 윤석열의 대결 네. 이 논의가 지금 아마 꽃을 피우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4년 만에 새롭게 이 좀 뒤집은 형국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윤석열, 이준석 얘기도 하겠지만 윤석열, 이재명 얘기도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광경이 제가 상상이 되는데 꼭 비단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이면 TV 앞에서 밥을 먹거나 TV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저희가 접하는 건 대부분 종합편성 채널에서 이슈화된 그런 주제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과일 먹을 때 좀 찢어지잖아요. 뭐 디저트 먹을 때 그러면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다 또 따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함몰되어 있는 이슈나 주제가 좀 달라진 그런 풍경이 딱 그려집니다. 우리 정 교수님도 이제 종편 채널 많이 나가시니까 뭐 많은 분들이 연락은 올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네네. 좀 전에 우리 오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민주당의 3연패 뭐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긴 하죠. 그 결과 대선까지 결국은 지게 되잖아요. 모든 선거에 지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또 오히려 민주당으로 본다면 그
성찰하고 또 뭐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정편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그 아젠다들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 추석 오늘 그 추석 당일입니다만 예. 그 며칠 사이에 그 친구들도 만나보고 가족들도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대부분의 관심은요. 오히려 좀 작년과는 또 정반대의 이재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 작년과 정 반대라면 그것은 이재명 그 당 대표에 대한 네. 소위 이른바 소환 아, 통보. 네, 이거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보복.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인데 네. 어떻게 정규期시작하면서부터 소환할 수 있다냐. 예, 예. 뭐 이런 어떤 그 뭐랄까 분노. 네. 뭐 이런 민심들이 좀 모아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예. 역설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지지율 20% 중반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뭐랄까 이제 좀 약간은 좀 포기하는 듯한. 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임기에 뭐 5분의 1도 아직 안 지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직도 남은 임기가 굉장히 많고 집권 초인데 좀 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국민들은 그 최근 이런 보여지는 정치권 그 이런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약간 끈을 좀 놓아간다면 예. 오히려 어떤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좀 이렇게 격분하는 예. 뭐 그런 민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여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지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지지도는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좀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리얼미터 월요일에 나왔던 리얼미터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게 이번 추석 지나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연휴를 바라볼 때 분위기 반전의 어떤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든지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보통 여기죠, 오 소장님? 그죠? 네. 보통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기기도 하죠. 네. 그죠? 뭐 이게 지금 어쨌든 근데 사실은 네. 9월 정기국회가 있고 네. 국감이 시작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은 시기가 힘든 시기긴 그러면은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못 놉니까? 뭐 하루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네. 며칠간 이렇게 쭉 놀지는 않고요. 어쨌든 출근을 해서 혹은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보좌진들도 다들 제대로 못 쉬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근데 해봅니다. 오히려 네. 보좌진들은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이 소위 촉발은 윤석열 정부가 한 건데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예, 예.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또 긴급 의총까지 열면서 야당이 전면전 태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정책 이슈는 실종될 수밖에 없고 국감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 투쟁 일변도로 이렇게 흘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이 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민생이 실종되고 정책이 실종되면 이것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 많은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 그 심각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추석을 뭐 목적을 갖고 대한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쉬어가는 타임 내지는 어떤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가 어떻게 쉬어갈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우문을 이렇게 현담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쉬어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밤낮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태풍 피해도 컸습니다만 예. 뭐 당장의 그 민생 현안에 대한 어떤 예. 그 보살핌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선거 과정은요. 지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선거는 일종의 상대평가거든요. 내가 뭐 0.73%만 1%만 잘해도 결국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잖아요. 예. 그러나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가거든요. 국민들이 보면 뭐 20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잘하면 또 50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 정권 핑계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 평가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국정 운영에 쉬어간다 이런 나이브한 발상이 어디 있는지 나는 예. 대통령실 그 참모들한테 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예, 예. 오히려 밤낮으로 민심의 동향도 체크해야 되고 정말 그 뭐랄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늘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되는 이른바 정책 기본이 뭡니까? 협치와 통합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결국은
그 이재명 당대표 취임했을 때 전화해서 축하한다. 민생, 협치 약속해놓고 검찰 나와. 뒤돌아서자마자 바로 소환 통보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협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의 가치인지 네. 이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메꿔나가는 그런 뭐 좀 자세가 그냥 절실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기남 교수님을 비롯해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석고대죄 드리겠습니다. 저의 우문에 현답을 주셨고요. 자, 오 소장님 지금 말씀 주시려고 했던 거? 그 정민우 이제 기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최민우 그- 기자. 죄송합니다. 근데 정민호도 잘 어울리네요. 걔네요. 예. 최민우 기자님께서 예. 얘기했다시피 이 3년 만에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별 이렇게 추석 이후에 사실은 지지율 변동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 아. 약간의 이동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변동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창가 방패 대결이 본격화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어디로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 네. 얘기를 네. 반드시 나눌 수밖에 없다. 예. 특히나 경상도는 치열하게 나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금 더 추석 이후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뭐 저희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만 이제 한 5일 지금으로부터 한 나흘 뒤면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문하는 날이 9월 14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라운드가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튼 여권은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최민우 기자. 아까 저희가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명절과 지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SNS나 뉴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배가 든든하게 이제 식사하시고 저희 방송을 보실지도 모를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보통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이랄까 그런 건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네, 요즘 집안 풍경을 보면 밥 먹을 때 모였다가 네. 뭐 디저트 먹고 바로 헤어지면 네. 각자 휴대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슈 탱크를 보시는 분들도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저희 스픽스가 네. 이슈 탱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 분석,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1인 미디어로 네. 많은 관람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아무래도 예. 정치 성향에 따라서 네. 보고자 하는 채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 유튜브에서 뭐 보수나 네. 진보 나뉘는 채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각자만의 시간으로 그래 지금 이슈는 진보적인 생각이 맞아 지금 이슈는 보수적인 입장이 맞아 이렇게 개인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서 네. 밥 먹을 시간에 다시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런 제안도 다시 역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기남 교수님은 이번에 그 신의 한수나 가세연 같은 걸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아니 반대 진영을 넘어 그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굳이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을까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저는 네. 아마 가세연이나 네네. 신의 한수에서 혹시라도 한번 출연할 기회가 없냐 이런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한번 나가서 예.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을 얼마든지 저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에서 각자의 자기 주장을 하고 예. 그것들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있다. 예. 그러나 우리가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한 정치 정보의 습득이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또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이제 확증 편향이 강화될 수 있잖아요. 네. 뭐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부분만 믿게 되는 또 그것만 찾아서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뭐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하나의 어떤 창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예. 그것이 자칫 예.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예. 오히려 배타적인 사고로 가버리는 예.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는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좀 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격하게 근데 그 교과서적인 얘기에 공감하고요. 우리 오 소장님도 그러면 이번
오늘 추석에는 좀 뭐 대구 가시는 길에 뭐 혹시나 좀 시간이 되신다면 네. 양쪽을 다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적극 모니터링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예.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 잠깐 얘기다 말았잖아요. 예예예. 대구발 심판론 같은 걸 제기한 거잖아요. 예. 초선들 의원들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대구의 민심이 예. 대구 분이시니까 네네.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 오늘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게 우리 최민우 기자도 대구가 고향이고, 그렇죠. 우리 오 소장님도 대구 민심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다. 네, 그 조금 있다가 예. 그 창원 이 경남 벨트랑 그다음에 또 경북 북부 벨트랑 어떻게 다른지 네. 다른 게 있는지 네. 그다음 세대적으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충실히 모니터링해서 네.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확실히 네. 그 같은 뭐 경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남이라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 어떤 뭐랄까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다르죠. 확실히 지금은 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크게 작용할까요? 네,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대구, 어. 경북, 뭐 경남 같은 경우도. 예, 호남은 어떨까요? 호남도 전남과 전북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전북은 전남에 대한 약간의 또 피해의식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정치의 중심은 또 광주 전남이다라는 네. 그런 주장도 있고. 네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특히 오 소장님 얘기처럼 세대 간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어떻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고 예. 또 노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확증 편향, 네. 뭐 결국은 내가 보수다 진보다 우리 지역적으로 호남은 민주당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그 정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뭐 세대 간의 통합이라든지 갈등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금 많은 과제를 지금 여전히 노출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딱 일주일 전, 6일 전이네요. 그 대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거의 뭐 대선 출마 연설을 불방케 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와 응원을 입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 대구 분위기는 어땠다고 전해집니까? 이제 또 내려가서 그 민심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그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네, 노원구에서 정치를 하려 했던 사람이 네. 점점 꿈을 키워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대선 출마설 제기하는 겁니까? 예, 뭐 TK에 있으면서 네. 좀 지지도를 쫙 얻어가지고 예, 27년 대선 때 되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60, 70대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하락하는 층들이 제가 봤을 땐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 같아요. 뭐 어. 가까운 제 근처에만 보더라도 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뭐 6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부터 예. 약간 이준석 전 대표를 감싸는 분위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그 있습니다. 대통령이 큰 정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서신 분들이 있나 보네요. 네. 저도 느낌에는요. 저는 그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좀 한 3분의 1 정도를 봤어요. 예, 예.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제가 공감도가 높은지. 구구절절 정말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예. 잘한다. 예, 예. 그러면서 야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단순히 그 뭐 법적으로 법원에 뭐 가처분 신청을 뭐 신청하고 하는 그런 사법 투쟁에서 더 뛰어넘어서 예.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보수에 대한 로 자기가 한번 입지를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읽혀지더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느껴진 것은 저는 야 윤석열 정부의 최대 반정부 인사가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두 번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최대 야당이 박근혜 대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는 예. 그러면서 그 근거지를 예. 대구라고 하는 어. 소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로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래서 아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밑그림이 좀 그 보여서 예. 한번 오 소장님께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게? 장소 선정부터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보수 중에서도 중도적인 보수나 진보까지 아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구를 정말 통째로 흔들려고 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예. 그리고 연설문 자체는 뭐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말을 아끼면서 연설을 할 때 굉장히 짜여진 각본에 따른 연설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절절하게 본인이 다 이 글을 작성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연설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700여 명 정도 지지자가 모였다고 하는데 제가 분위기를 좀 봤는데 네. 뭐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모여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 충성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긴 해요. 음. 자유만 한 88번 외쳤으니까. 그 자유를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살짝 비꼰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고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모일 텐데 이준석과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 또 윤석열과 이준석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 그 준석 씨는 요즘 울컥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추석에 보내드린 이슈탱크 특별 편성편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현주 소장, 정기남 교수, 최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 특별 편성 스픽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